그리고 이제 프랍에서 국채를 매수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해지 용도로도 그 선물 옵션을 매수합니다. 주로 이제 통화 옵션으로 이제 환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었던 게 언제냐면 이제 바로 팬데믹 때였습니다. 그 뭐 주식, 채권, 원자재, 유가, 코인 모든 시장이 다 그때 망가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전자산 생각하는 그 금 가격도 폭락했었거든요. 어마어마했었죠. 사무실에서 탄식 나오고 데드캣바우스 한 4번 나섰나? 연준이랑 재무부랑 막 금융 안정시키려고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시장이 잠깐 올랐다가 다시 다음날 되면 3-4%씩 나스닥 확 빠지고 그게 데드캣바우스로 이렇게 막 났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때마다 사무실도 조용해지고 점점 조용해지고, 그때 제가 선물옵션 마진콜 났던 거 그 보냈던 금액이 1조 원이 넘었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진짜 돈을 많이 보냈어요. 뭐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담당이 저니까 저한테 보낸 건데, 이제 각 사별로 지금 해외로 송금한 마진콜 금액들 집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보낸 걸 딱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이 넘었죠. 그때 2020년 3월달이었고 4월달 것까지 했으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계속 마진콜을 났었으니까. 거의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조 이상씩은 그 마진콜을 맞았었어요. 물론 다 그 뒤로 시장이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다 이제 메꿔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계속 다시 이제 출금을 했었고. 아무튼 마이너스 금리를 만든다는 게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돈을 이제 돌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자 나라에서 하는 거고, 한국이 하면은 이제 안 되죠. 왜냐면 한국이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발해 버리니까 돈을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잘하잖아요. 한국 부동산 광풍 엄청 나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리테일 쪽은 안 그런데 기관 쪽은 그렇게 해요.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이자를 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일본은행에다가 이제 일반 개인이 이제 돈을 넣으면 보통 이자가 1년에 0.1%씩 붙거든요. 몇 년 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많아져. 그래서 일본 노인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안 하고 장롱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예금을, 그 현찰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도 그 돈이 많은데, 유보금이 많은데, 이게 은행에 넣게 되면은 이게 보관료처럼 내야 되잖아요. 보관료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소비를 하거나 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에다가도 투자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캐리 투자, 와타나베 부인 뭐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그런데도 일본이나 유럽이 10년 넘게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문제가 이제 깊은 거고, 또 경제가 안 도니까 인플레이션도 잘 안 생기고, 그랬던 게 최근 3년 빼고 그 전에 10년 동안 이제 그래 왔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인플레가 조금 생긴 거는 요거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착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은 그 차세대 산업, 뭐 4차 산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해요. 뭐 미국이랑 중국이 탑이잖아요. 별로 투자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도 좀 마찬가지죠. 4차 산업에 있어서 내세울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들도 아마 뭐 6개월, 1년 되면은 역시 도코 투자지가 했던 얘기 맞았다,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미국이 자체 생산 국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특히 이 비싼 물가가 지금 거의 2021년부터 이제 3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내년이면은 적응을 서서히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PC 물가가 그 3.2%에서 3.3% 거의 이제 안정되고 있거든요. 뭐 내년 되면 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겠죠. 이거는 올해 이제 GDP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내년 되면 GDP가 좀 꺾일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파업이다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은데, 이건 다 시장의 노이즈예요.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막 물가를 다시 푸시업 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잘 없을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터져가지고 경기가 확 꺾여버리면 물가 이거 바로 잡혀요. 연준도 그걸 이제 원하는 거지. 이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짧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법원은 그렇게 꺼트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막 그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노조에서 막 파업한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 얘기하는데, 지금 맥도날드 그 알바 뛰면 시급이 15불 정도 하거든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많아봤자 뭐 17불 막 이럴 거예요.
이게 18불, 20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파업하는 친구들도 그동안은 이제 임금이 안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뭐 미사부 항만노조 파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은 험하고 힘든데 또 엄청나게 많은데 막 물류 계속 뭐 들어오니까 팬데믹 이후로. 근데 이 사람들 그 연봉이 3년인가 5년 동안 동결됐었대요. 근데 그 사이에 물가는 다 올랐고 자기들은 이렇게 노가다 뛰고 있는데 그 동네 이제 퇴근해서 동네 들어가게 되면 뭐 이발사라든가 뭐 식당 주인이라든가 다들 돈을 막 벌고 있는데 자기들은 못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이제 파업해서 올려달라고 하겠죠. 3년 동안 동결됐으니까. 이런 큰 맥락을 봐야 되는데 뭐 디트로이트에서 30% 올려달라, 40% 올려달라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만 노출이 여러 번 되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대부분 휘둘려 있는데 이런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생산과 제조를 모두 해외에 줘버렸던 미국이 자국으로 이제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뭐 생산이 망할 거다, 막 이런 뭐 리플들도 봤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은 로봇도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고 AI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인건비가 비싸서 망했다면 미국은 뭐 이미 몇 번 망했죠. 뭐 서비스업이 70%인 나라인데 서비스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머리 한번 깡대도 엄청 비싸고. 근데 잘 버텨요. 그거는 인건비도 같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도 높기 때문에. 당신이 받는 그 임금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재들이 먹여 살리는 나라잖아요. 생산 공정을 극도로 효율화시키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 생산 관리라는 학문도 이제 미국에서 나왔죠. 대표적인 그런 예가 효율적인 생산 관리 예가 이제 테슬라죠. 뭐 이거는 제가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 생산 기반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물가도 오르고 그 시간도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3년 동안 뭐 10% 가까이 올랐던 튀었던 그 물가가 점점 내려와서 3%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연준이 잘한 건지 뭐 물가가 턱밑까지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리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M2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지 화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는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잡혀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뷰는 지난주부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생산 기지들이 공장들이 다 밖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다른 나라에서 빠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하고 중국하고 독일 이 3국이죠. 3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 국가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 캐파가 생산 캐파가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대충 뭐 한 5천만 명 인구인데 한 1억 5천 정도 인구가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재화 물품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들. 특히 반도체는 전 세계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 엄청난 캐파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걸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잉 설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과잉 설비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IMF 때죠. 그때도 빚 엄청 막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생산 설비를 확충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 평균적으로 그 부채 비율이 400%, 그러니까 평균에서 지금 100% 이 아래일 것 텐데 그때 당시 엄청 났었죠. 아무튼 이 과잉 설비를 그 줄여가는 데는요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나라 IMF 때 되게 힘들었듯이 긴축도 해야 되고 그 고통이라는 건요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적응해야 하면서 점점 꺼트렸던 거 그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생산 시설을 뺏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로도 다른 나라로도 많이 나가죠. 멕시코 특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갔고 계속해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이 자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게 되면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잘 버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산층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도 안정되어 있어요. 사회의 불만 계층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가 어느 정도 이제 고르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이 뭐냐면 복지 지출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팬데믹 이후로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벌어져가지고 사회 불만 세력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막 애플 매장 무슨 샤넬 매장 막 약탈하잖아요. 이게 한국이라든가 일본처럼 중산층이 좀 두터운 나라에서는 그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중산층들을 빨리 두텁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면 범죄도 같이 줄어들죠. 예전에 비레크먼이었나 그 미국 범죄를 늘어난다고 미국 교도소 리츠 그 GEO가 하고 뭐 CWY 같은 거 CXW CSW 이런 거 샀었잖아요. 그 지금도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제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사설 교도소가 되게 많아요.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상품들 수익률도 굉장히 하락을 하겠죠. 범죄가 줄어들면서. 아무튼간에 요즘에 이제 고금리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산이 많은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이라는 게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계속해서 해외로 이제 보내거나 파산해야 되거나 이래야지 이제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고 중국이 좀 대표적인 거죠. 아파트도 그렇고 생산 캐파가 너무 중국이 많은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어디 해외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파산시켜가지고 이제 중국 동산당 이제 국유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산 공장들은 다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고용도 위축되고 실업률도 확 올라갔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젊은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타격이 크고 대학교 이제 갓 졸업한 사람들 이제 그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요즘 그래서 중국이 이제 실업률 발표 안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좋으니까 이게 아마 해결이 되려면 몇 년 걸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능하면 투자하지 마시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린 겁니다. 같은 값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 재산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리플 하나 달아드렸는데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통화량 증가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고 통화량 증가로 만든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지 못하고 아주 오래 간다고 하는데 지금 연준의 금리는 실질 마이너스 금리라 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방식이라 보는 뷰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70년대 발생했던 인플레이션처럼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게 되면 미국 주식은 장기간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70년대가 되풀이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때도 금리는 실질적으로 플러스였어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20%까지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얘기는 이제 프루트 채널에 제가 리플을 하나 달았더니 많은 분들이 제 채널 오셔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돈을 풀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물론 이제 유럽이랑 일본이 이제 안 그랬었죠. 인플레이션이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 하나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잡기 힘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지속이 된 게 3년 정도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원하지도 않고 지금은 통화량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인플레이션이 이미 잡혀가고 있는 게 수치로 보이는데 10%에서 9%까지 3%까지 내려왔는데 그거 가지고 다시 뭐 얘기하는 건 좀 웃긴 거고 예전처럼 막 9% 10%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화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내년 정도가 되면은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촉발시킨 그런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은 2차 하이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유가도 60불대부터 지금 90불대까지 미친듯이 50% 이상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더 못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스파이크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봐야 되는데 2021년에 물가가 평균적으로 7% 올랐고 22년에 7% 올랐다고 하는데 23년이 7% 갈까요? 이미 안 가겠죠? 안 가. 지금 수치 보면. 그리고 내년 2024년에도 7% 갈까요? 안 가죠. 우리는 미래를 봐야지 과거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잡기 힘들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 중 하나가 해외에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다 이 얘기 드렸잖아요. 내년이면 일단락 된다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통화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연준 재무부가 돈을 또 지난 10년 동안 미친 듯이 푸는 정책을 하게 되면 또 뭐
3차 스파이크가 오겠죠. 인플레이션 다시 뛰겠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죠. 지금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바이든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돈을 풀었고 2조 달러 정도 풀었고 그 전에 트럼프가 팬데믹 잡는다 2조 달러 정도를 풀었는데 다시 이제 바이든이 재선하거나 트럼프가 돌아오게 되면은 또 이 사람들도 돈을 풀 거예요. 인기 영합 정책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물론 트럼프는 바이든보다는 덜 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더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올 가능성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을 하시게 되면 공부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신 게 아니고 책 보셔야 돼요. 책 보시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각이라든가 영상 이런 것보다는 활자를 볼 때 이 대뇌가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보다는 책을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린 거예요. 왜냐면 책을 보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생각을. 여러분들이 골프 칠 때 처음부터 좋은 레슨 프로를 만나서 배워야지 올바른 스윙을 하잖아요. 이게 무턱대고 스윙만 많이 해봤자 안 좋은 습관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투자 습관일 수도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좋은 레슨 프로는 유튜버가 아니고요. 바로 투자에서 성공한 구루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 프레임을 정말 기초부터 잘 쌓아야 돼요. 독서를 통해서. 근데 거의 그런 거 안 쌓고 그냥 날림공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대뽀로 막 레슨 안 받고 스윙 해봤자 스윙 다 망가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골프를 하시게 되면 이제 가능하면 싱글까지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골프 시작할 때 월 300만 원씩 내면서 LPG 투어한테 배웠거든요. 이게 뭐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근데 여행을 제 인생에서 더 목적으로 삼게 되면서 골프를 이제 접게 됐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 2000년대 초반이긴 했는데 저도 이제 엄청 골프를 좋아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게 드라이버 싹 날잖아요. 처음에 그럼 그 스위스 팟에 팅 하고 맞아가지고 이제 공이 쭉 날아가잖아요. 이 날아가는 쾌감을 제가 머리 올릴 때 느꼈어요. 처음 필드에 나갔을 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머리 올리러 나갔던 분들이 저한테 한 필드에 한 4-5번 정도 나온 것 같다. 캐디도 그런 얘기 했었고 공을 그때 제가 2개밖에 안 잃어버렸거든요. 처음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점장님과 같이 나갔었는데 그 머리 올려준다고 그 지점장님이 그래가지고 나갔었는데 저는 머리를 올려준다 그 얘기가 골프비를 내주신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골프비 내주신다는 게 전혀 아니고 뭐 나중에 끝나고 이제 밥을 사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제 차로 그 지점장님 댁 가가지고 픽업해서 골프장까지 갔었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싱글까지 가는 데는 부단하게 공부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전체 골퍼 중에서 싱글 비중이 1%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식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투자 세계에서 성공한 이들이 정말 몇 프로 안 되거든요. 한 90% 이상은 깡통을 차요. 완전 처참하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소나타 한 대에서 벤츠까지 다양하게 아마 주식으로 돈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위권, 상위 1%에 들어가려면 뭐 골프든 뭐 주식이든 롱런한 성공한 투자자가 되려면 단순히 막 주식 매매만 막 하면 막 무대뽀를 하면 뭐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막 올라가서 하고 막 그 득음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천재인가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깨지고 있는데 적어도 공부를 하시면 깨질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 좋은 뼈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정보를 취하는 통로가 대부분 유튜브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혼자 여러분들이 막 그 집에서 퀀트를 돌리거나 증권가 인맥을 엄청 좋아가지고 그 정보를 받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본인이 투자에 있어서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왜냐면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월가나 여의도의 그 리포트 보고 읽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애널들이거든요. 다들 이제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이 든 사과를 이제 묻는 거죠. 아니면 기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기자들이 하는 증권가 정보라든가 이야기들은 이미 증권가에서 몇 번 돌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뭐 증권가에서 다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문기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아니면 신문기자 이런 쪽이잖아요.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은 그 객장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기자한테 정보 받아서 주식 샀는데 물렸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기를 여러분들 세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독서고 본인이 이제 시장을 본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이게 시장을 본 눈이 있게 되면 그 정보를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백날 내가 매매하고 단타 친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차트 딱 보고
차트 딱 열어보고 그다음에 우상한 거 보이잖아요. 우상향하는 거. 그러면 이제 산 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목에 대한 그 종목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주식 공부하시잖아요. 바이 앤 스터디 아니면 그 바이 앤 프레이 이렇게 한 거죠. 사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걸 제가 10년 동안 증권사 객장에서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딱 이런 질문합니다. 제가 이거 샀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 전망을 산 사람이 알아야지 저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특히 잡주 같은 거 정보 알아보기 힘든 거. 저처럼 이제 경력이 22년 된 사람이랑 여러분들하고는요 같은 유튜브 채널을 봐도요 데이터 뽑아내는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경험도 경험이지만 독서량 차이도 크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책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 사는 동네 제가 시애틀에 있는데 가봤잖아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1년에 한 2주 정도는 인터넷도 안 터지는 그 본인 별장, 개인 별장 가가지고 책만 읽다가 온다고 합니다. 그 빌 게이츠가 읽는 책 목록 같은 거 가끔 매년 나오잖아요. 아무튼 빌 게이츠는 그 통신도 안 터지는 데서 집중해서 그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고 어떤 결정들을 하죠. 큰 결정들을 많이 하죠.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그 15년 동안 부자들이 타는 전세기 개인 전용기에서 일하는 그 승무원 이야기거든요. CEO들이 그 주로 그런 비행기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냐 보면 책을 몇 권씩 쌓아놓고 읽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비행기에 있으면 자잘한 전화라든가 메시지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늘 연락에 시달리는 분들인데 독서의 힘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저는 유튜브를 볼 때 데이터만 딱 취하고요. 그 애널들의 논리는 믿고 거릅니다. 물론 기억은 하죠. 얘가 나중에 맞을지 틀릴지를 체크를 늘 하죠. 약간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어떤 편향이 있는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증권사 바닥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애널들의 흑역사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3프로에 나오는 애널들 일부들도 제 지인들도 많고 건너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뭐 누구누구 말 반대로 하면 돈 번다 뭐 반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있겠죠. 이제 증권사 14년 경력이 있었고 그 뒤로도 3년 동안 시장을 봐왔고 그 전에도 입사 전에도 경력이 있었고 여의도 자체에서도 평판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물 간 이코노미스트들인데 유튜브에 다시 나와가지고 한번 맞췄다고 뜨는 경우도 진짜 많이 보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미천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방송비 출연료 벌려고 나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지.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좀 건너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은 저는 은퇴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이 먹고도 거기 나온 거 보면은 자기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 못하는 거지. 세상이 좀 바뀌었는데 그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힘든 나이가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굳어가지고 스패너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시황 같은 거 이야기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것도 들고 40대 중반이지만 벌써 좀 느껴지는데 50대 60대 된 분들이 그 왜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쪽집게 소리 들으면서 그 뭐랄까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쪽집게가 아니라 그 핀셋으로 사람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은 그 데이터 제시하는 것들도 본인 논리에다 끼워서 맞추거든요. 이런 것들도 편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편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데이터도 믿고 편향도 덥석 그 논리도 덥석 믿고 투자하시면서 많이 당하는 게 많은 일들이 3%라는 채널에서 있었던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투자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주식시장은요 절벽으로 가는 열차 같아요. 겨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설국열차죠. 설국열차. 굉장히 이번 겨울이 추울 것 같고 지금 뭐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은 저는 포모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그리고 내 돈을 굴려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안 하면 깨집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깨져요. 저조차도 채권 시장이 무섭다고 이제 4.5% 뚫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채권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좀 놀라워요. 그 뒤 상단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에 뭐 비르크만 말대로 5%대 중반이니 뭐 제이미 다이먼 얘기도 7%까지 간다고 쳐봐요. 지금 깨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여러분의 그 종목들 TMF 이런 것들이 점으로 수렴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후회할까. 물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공 투자하시려면 책을 사가지고 당장 사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